스텔스기가 비싸다고요? 한국산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오리지널 전투기가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 어중간함도 전략. 일본의 항공군사평론가 세키 켄타로우가 야후재팬 뉴스에 기고한 기사 본문과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잠재력이 넘치는 한국 최초의 국산 스텔스 전투기. 2024년 현재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FA-50 경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 다양한 장비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이를 합쳐 총 2,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라 포탄 비축을 보충하기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서방의 신흥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4년 수출 총액은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카이의 KF-21 보라매는 조만간 각국의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널리 주목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한국이 제트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1세기에 들어서입니다. 처음 개발한 것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카이제 T-50 골든이글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FA-18 슈퍼호넷과 동일한 F404 엔진을 한 기 탑재하고 있어 경량 소형이지만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T-50의 높은 비행 성능을 살려 파생형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전투 능력을 부여한 TA-50과 유도무기와 첨단항 전장비를 탑재한 FA-50도 탄생시켰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없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T-50에서 시작된 골든이글 시리즈는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트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중소국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리즈 총계로 이미 2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폴란드로부터는 역대 최대인 48대의 주문을 받는 등 생산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FA-50의 성공으로 전투기 시장에 진출하여 실적을 쌓고 자신감을 얻은 한국 측이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 KF-21입니다. 이 기체는 FA-18EF 슈퍼호넷과 동일한 F414 엔진이 채택되었으며 FA-50과는 달리 쌍발 엔진으로 그야말로 FA-18EF에 비견되는 비교적 대형의 고급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함재기로서 다목적성과 저속 비행 성능이 뛰어난 FA-18EF와는 달리 KF-21은 전투기의 특화된 설계 사상이 특징으로 가속력과 상승력 등의 기동성은 FA-18EF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KF-21은 스텔스성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외부 무장들을 숨길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F-20이나 F-35 등과 다른 특징 중 하나로 대신 4발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암람을 기체에 반매립함으로써 스텔스성과 저비용을 양립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는 KF-21을 평가하는 데 있어 찬반향론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다기는 위상배열 레이더의 개발이 관건입니다.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한 것은 2022년의 일입니다. 그 후 무장 발사 시험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항전 장비의 핵심이 되는 A사 레이더의 통합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까지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없으며 FA-50에도 이스라엘산을 수입하여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미쓰비시 F2를 개발했을 때도 전투기용 A사 레이더의 개발과 탑재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실전 배치 후에도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제트 훈련기와 전투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전투기를 띄울 수는 있어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한국 공군은 KF-21을 미국제 F-16 파이팅 펠콘의 후계 기종으로 상정하고 120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위신을 걸고 실용화한다는 기백으로 풀이됩니다. 카이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사정으로 F-35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에 KF-21을 쉽게 입수 가능한 F-35로 만들기를 원하며 FA-50을 뛰어넘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하루아침에 실현되지는 않지만 여러 판이라도 세계에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개발과 판매가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 고성능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공동 개발로 전환된 F3의 개발 로드맵이 착실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국이 이 정도로 전투기 개발과 판매에 몰두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세계의 불안 요소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 경제적 사정이 있는 신흥국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것 같아. 본격적인 무기 수출국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진가가 가려지겠지. 실제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가격을 강점으로 판매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인상. 확실히 5세대기는 너무 비싸서 손이 닿지 않는 나라에는 딱 맞는 것 같아. 일본도 진지하게 해외 판매를 고려한다면 고성능 고비용 노선에 대해 조금은 재고할 기회야. KF-21 자체는 설령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다고 해도 완전한 스텔스기가 되지는 않을 거야. 이는 덕트와 엔진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 하지만 한국이 KF-21의 개발 및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은 큰 자산이 될 거야. 비록 KF-21 자체가 완전한 스텔스 기체가 아니더라도 사용된 기술은 분명히 한국이 이후에 개발할 스텔스 기체에 활용되겠지. 즉 KF-21은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술을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밝혀내어 완전한 스텔스기 개발에 대비하기 위한 기체라고 나는 보고 있어. 수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된 대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성능이 반이라도 가격이 3분의 1이라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였죠. 무엇보다도 원조는 미국산일지라도 국산 전투기라는 점이 부럽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투기에 관해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위대 F-16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의원이 있었죠. 그 정도예요. 곤란한 일입니다. 엔진과 항전 장비가 서방 제품이라 최종적으로는 서방의 승인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기체이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면 사용 방식이나 국내 정치의 여러 가지로 간섭받아 귀찮기 때문에 직접 구매하고 싶지 않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절묘한 기체임은 분명하다. 한국은 여전히 장사를 잘해. 전투기의 성능이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마케팅이 뛰어나요. 이 점은 일본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견국들은 2세대나 3세대 기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현재 사용 중인 기체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갖춘 신품이라면 한국의 전투기도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수출 전용 저가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제3국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현실이겠지요. 성능이 어떻든 팔린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일본도 해외로 무기를 팔아야 한다. 싸다면 일본도 구매를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쌍발기인 거지요. 예전의 한국차와 비슷하네요. 기존 메이커의 현행 모델과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과 그에 비해 보기 좋은 외관까지. 일본도 사자. 한류 붐이다. 한국의 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최고의 전투기보다 실용적인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색가전처럼 최소한의 필요한 스펙만 갖춘 제품이 더 많은 수요를 가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나 중국과 싸울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최고의 전투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 사양 기종이 아닌 적당한 사양으로 도입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기종이라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한국 전투기의 컨셉 자체는 입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직 성능이나 신뢰성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단계이지만 항공기 개발은 직접 참여하여 얻는 노하우의 축적이 중요하므로 지금은 조금 그렇더라도 미래는 확실히 있다. NRJ의 상용화에 실패하고 순수 국산 전투기 개발도 매번 동맹국이어야 할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궤도 수정을 강요받는 일본보다는 분하지만 확실히 전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일본의 기술적 우위가 뒤집히기 전에 항공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투기는 하늘을 나는 무기로서 없는 나라에게는 갖고 싶은 물건이지만 미국산은 비싸고 정치적으로도 진입장벽이 높아. 이런 상황에서 제약 없이 싸게 팔아주겠다는 게 한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일본인들은 한국제라고 들으면 물음표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전투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일본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체면을 차릴 여유는 없다. 오히려 경제력이 향상되면 저출산도 막을 수 있을지 몰라. 일본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늦을 거야. F-35의 운용 비용을 고려하면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수적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수량을 갖추면 괜찮아. 전략적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건 팔릴 거야. 어쨌든 팔리겠지. 폭발적으로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전차도 자주포도 경공격기도 결국 팔렸잖아. 한국에서도 아직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무리라도 몇 년 운용되면 어느 정도 원하는 나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일본의 기술 공여로 시작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출범한 지 반세기도 안 됐는데 얼라이언스는 별도로 하고 개별 제조사로 보면 현대의 연간 판매 대수를 넘는 일본 제조사는 도요타뿐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폴란드는 한국산 전투 차량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개도국이 아니라 나토와 유럽연합의 일원, 그것도 육전병기에 오랜 전통이 있는 대륙 국가가 말이죠. 일본산도 1960년대까지는 싸구려로만 여겨졌는데 한국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단정 짓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쓰비시 MSJ의 실패를 미국의 방해라고 말하며 동급의 제트 여객기는 브라질의 엠브라에르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자동차도 여전히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길 수 없어서 이를 무너뜨리고자 전기차 개발이 시작됐다고 자랑스레 말합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는지요. 부럽기는 하지만 일본은 족쇄가 너무 무거워요. 적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이대로 수출 실적을 쌓아 올려서 일본도 드디어 더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외압과 외부의 위협 외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국제 무기는 성능은 그럭저럭이지만 가격도 그럭저럭이어서 서구처럼 사용 제한이나 현지 생산, 수출인가에 대해 번거로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제 무기를 살 수 없는 국가들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부진한 한국 경제의 구세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국가라는 자기만족으로 반세기에 걸쳐 무기 수출을 자제하고 최근에서야 겨우 해금한 것은 좋지만 이미 국제 경쟁력을 완전히 소실한 일본제 무기와는 대조적이네요. 미중 같은 부자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성능의 기체를 적당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면 시장 가치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무기 수출이 전혀 안 되니까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어. 자위대 사양만으로는 비싸게 팔아도 적자겠지. 일본은 만들지도 못하니 한심하다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 훌륭합니다. 이제 한국산 군용 무기는 세계에서 팔리는 빅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역시 하이테크 국가입니다. 본가 미국의 것보다 성능이 좋고 실전적인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비즈니스는 정말 능숙하고 반대로 보면 일본이 너무 서투른 것도 있어. 일본은 자기가 팔고 싶은 것을 팔려고 하고 한국은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팔려고 해.